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그 상황, 그 억울함을 평생 단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다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억울함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마침내 죽기 직전 그 억울함을 담은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유죄가 조선 땅의 모든 신문사에 그 말을 단 한 줄도 싣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말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이 직접 듣게 될 겁니다. 역사는 그 남자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황제, 저항 한 번 못하고 도장 하나에 500년 왕조를 팔아버린 남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그 판단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3살의 아버지의 욕심으로 이 남자에게 팔려온 소녀. 나라가 사라지던 날 옥새를 치마 속에 품고 혼자 버텼던 여자.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898년 9월 12일 저녁 고종의 생일 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창덕궁 어딘가에서 커피 주전자가 불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그 주전자 안에는 커피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의 이름은 김홍육. 한때 고종 황제의 최측근 통역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비리가 드러나 유배형을 받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을 잃는 순간 그는 황제를 향해 독을 품었습니다. 아편이었습니다. 그날 커피잔이 황제 고종의 앞에 놓였습니다. 고종은 첫 모금을 입에 대는 순간 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는 달랐습니다. 24살의 청년,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던 그는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러 모금을 넘겼습니다. 잠시 후 황태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동중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황태자의 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태자 곁을 지키던 상궁 김명길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복용량이 많았던 황태자는 며칠 동안 혈변을 보았고 치아가 18개나 빠져서 틀니를 해넣었다고. 24살, 그 나이에 이가 18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황태자는 평생 후사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500년 왕조의 피를 이을 수 없는 황태자. 그 사실을 황태자 자신도 아버지 고종도 온 조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침묵 속에서 더 무겁게 쌓이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06년 이 황태자에게 새 혼례를 올리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황태자의 첫 번째 아내였던 순명효 황후가 1904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의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윤태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딸 하나를 황실에 들여보내기 위해 그는 당시 궁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고종의 후궁이자 내명부의 실세였던 엄귀비였습니다. 당시 한양거리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윤태경이 빚을 끌어다 쓰면서까지 엄귀비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듯 간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태경의 딸, 13살 소녀가 황태자비로 낙점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아버지 욕심에 어린 딸을 생과부로 만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과부. 가혹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황태자는 34살, 황태자비는 13살, 20살 차이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윤태경은 사위인 황태자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장인이 사위보다 어린 혼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소녀를 가장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나이 차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커피 사건 이후 황태자의 몸이 크게 상했다는 것은 한양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13살 소녀는 병약한 남자에게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가마 안에서 소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가마 안에서 소녀는 혼자였습니다.
1907년 1월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6달 뒤 소녀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헤이그,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이름이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물사늑약이 강압에 의한 것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조약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완용을 앞세운 친일 내각이 경운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군부 대신은 고종의 면전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부 대신은 무장한 군중으로 궁을 포위했습니다. 법부 대신은 궁궐의 전화선을 끊어버렸습니다. 고종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907년 7월 19일 새벽 12시 40분 고종은 강제로 양위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44년간의 재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양위식장에는 고종도 황태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끝까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양위식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황태자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번이나 황위를 사양하며 눈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총칼 앞에서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907년 8월 27일 덕수궁 돈덕전에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칼에 밀려 황위에 오르게 하고 자신을 이 자리에 앉힌 사람들 앞에서 이 황제는 즉위 조칙에 이완용의 이름을 직접 박아 넣었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완용은 총리니 너의 부하들을 통솔하고 경계하여 그대의 임금을 인도하되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게 인도하지 말라. 온 나라가 지켜보는 즉위식 자리에서 총칼에 밀려 황위에 오른 남자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친일 내각의 수반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것이 무능한 황제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그 경고를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육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군대를 해산시키고 사법권을 빼앗았으며 경찰권도 넘기게 했습니다. 순종은 황제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칙 하나를 내리려 해도 통감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새장 속에 갇힌 새였습니다. 그 새장 안에 13살에 들어온 소녀도 함께 갇혔습니다. 황태자비에서 황후가 된 17살의 윤씨. 나라 안팎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명성황후처럼 무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굿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경을 읽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내면을 다잡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순간으로 수렴되는 날이 왔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창덕궁과 경운궁 주변에 일본군 2,600명이 30m 간격으로 늘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기는 조약에 도장을 찍는 것. 순종은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났습니다. 흔쾌히 응한 황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끌려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전회의 자리, 정풍 뒤에 한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14살에 이 궁에 들어온 이제 17이 된 황후였습니다. 황후는 병풍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친일 대신들이 순종에게 옥새를 찍으라고 윽박을 지르고 나라가 사라지려 하고 있는 그 순간 황후가 움직였습니다. 내시가 들고 온 옥새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 속에 옥새를 감추었습니다. 대신들이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라도 황후의 치마를 함부로 들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17살의 여자가 나라의 마지막 도장을 치마 속에 품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버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황후의 백부 윤덕영이 나섰습니다. 황후의 친아버지 윤태경의 형, 13살 소녀를 이 궁에 팔아넣은 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카인 황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치마를 들추었습니다. 옥새를 빼앗았습니다. 딸을 황실에 팔아넣은 집안이 그 딸의 마지막 저항마저 짓밟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완용이 황제를 대신해 조약문에 서명했습니다.
오후 4시. 그렇게 대한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약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8월 28일, 순종은 한 관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증서를 직접 썼습니다. 그 증서에는 정식 대한국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일본식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방식의 수결이었습니다. 일심, 한마음, 조약이 세상에 공표되기 하루 전날, 황제는 여전히 황제로서 도장을 찍고 황제로서 서명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저항은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책을 쓴 것도 일제였으니까요. 8월 29일 조약이 공표되었습니다. 순종은 황제에서 이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항우는 이왕비가 되었습니다. 세장이 된 궁궐 안에 황제라는 이름을 빼앗긴 남자와 항우라는 이름을 빼앗긴 여자가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권력도, 미래도. 그러나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뒤에도 아침은 왔습니다. 밥은 먹어야 했습니다. 숨은 쉬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잔인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일제는 즉각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순종을 신문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말을 타고 칼을 찬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진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간혹 등장해도 힘없는 전통 복식 차림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선의 황제를 지우는 것, 그것이 일제가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덕궁 안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은 빼앗겼지만 그의 존재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했습니다. 일제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1917년 6월, 일제는 순종에게 일본 방문을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황제가 일본 천황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 그것을 만들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종은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황궁 봉황문에서 다이쇼 천황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순종의 마음속에 무엇이 흘렀을지 기록은 그의 표정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굴욕적인 일정 속에서 순종은 한 가지를 기어이 했습니다. 일본의 볼모로 잡혀있던 황태자 영친왕을 만났습니다. 어린 동생을 빼앗긴 형, 오랜 시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순종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는 굳이 기록이 없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순종은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장 안에서도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대조전 온돌에서, 여름이면 대청마루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기록에는 부부 사이가 원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만함이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후사를 가질 수 없는 남편과 20살 어린 아내, 나라를 잃은 황제와 항우, 그 원만함은 어쩌면 서로의 고통을 더는 말하지 않기로 한 침묵에서 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항우는 그 침묵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타임지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세상을 보는 눈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덕수궁에 유폐된 뒤로 그 곁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빼앗긴 나라도 돌아온 권력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곁에 앉아있는 아들이라는 자리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마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식혜와 차를 마신 뒤 쓰러졌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다 각혈을 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족살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고종의 염을 담당한 사람들이 목격한 것들이 훗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숨이 멎었다는 것, 그리고 사망 후 하루 이틀 사이 시신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라 한복 바지를 찢어서 벗겨야 했다는 것, 이가 모두 빠져 있었고 혀가 녹아 없어져 있었다는 것, 목부터 복부까지 30cm 길이의 검은 줄이 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은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게다가 1월의 한겨울에 사망한 지 3일 만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사인을 뇌일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은 이미 수년간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장례일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서울로 모여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불에 성냥을 그을 기회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마침내 그 불이 타올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이 조선 팔도를 울렸습니다. 채장 안의 순종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의 함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함성이 잦아든 뒤에도 순종은 창덕궁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하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1926년 봄, 순종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위장병, 신장염, 심장병, 조커피의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온 몸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16년 동안 새장 속에서 입을 다물고 살아온 황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순종은 곁에 있던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받아 적어라.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유조였습니다. 일제는 이 유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조선 땅의 어떤 신문도 이것을 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나먼 미국 땅, 1926년 7월 미국의 교민신문 신한민보가 그 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일제가 조선 땅에서 단 한 줄도 발표되지 못하게 막은 그 말. 이제 들으실 차례입니다. 지난날의 합방인주는 일본이 역적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다. 나를 가두고 협박하고 입을 틀어막은 뒤 내가 했다고 꾸며낸 것이다. 나 구차히 살며 죽지 않은 지가 지금까지 17년이다. 종사의 죄인이 되었으니 숨이 먹기까지 한순간도 잊지 못한다. 백성들아, 노력하여 나라를 되찾아라. 짐의 혼백이 어둠 속에서 너희를 돕겠다. 이것이 16년을 침묵했던 황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능한 황제라 불리던 남자의 말치고는 너무 선명합니다. 1926년 4월 25일 오전 6시, 순종은 창덕궁 대조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53, 세장 안에서 16년을 버틴 황제가 마침내 세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덕궁 안에 황후 혼자 남았습니다. 사모는 서쪽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풀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숭늉과 미음만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사모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나라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 은청이 핀 화려한 집에 머무를 수 없다. 사모는 화려한 대주전을 떠났습니다. 단청조차 없는 소박한 낙선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무능하다고 불러온 이 황제, 오늘 본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손칼에 밀려 항위에 오르면서도 즉위조칙에 이완용의 이름을 직접 박아 경고한 황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뒤에도 끝까지 황제로서 서명을 남긴 황제, 죽기 직전 16년의 침묵을 깨고 합방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 황제, 이것이 무능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무능하다고 판단하게 만든 그 기록, 순종실록, 그 실록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일제입니다. 순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 총독부 산하기구가 실록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작성된 원고는 경성제국대학 일본인 교수가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도 일본인이었습니다. 황제의 저항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일제의 불리한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순종실록입니다. 그래서 순종실록은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을 무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그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편집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황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선제에서의 삶은 어쩌면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아침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다발총을 든 인민군들이 창덕궁 낙선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뒤졌습니다.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하모는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총구가 황후의 얼굴 앞까지 왔습니다. 하모는 그래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공들이 황후를 감싸며 병환이 있어 꼼짝도 못한다고 애걸했습니다. 그 기지 덕분에 황후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총구가 얼굴 앞까지 들이닥쳤을 때도 황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황후에게 찾아온 것은 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창덕궁은 국유재산이라며 환궁을 막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후가 정릉의 작은 집에서 남의 집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황후는 낙선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낙선제로 돌아온 황후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실의 조카 이석이 가수로 데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후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가 망하니 네가 광대로 전락했구나. 그 말 한마디에 황후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통함이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황후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불경을 읽었습니다. 맨 온돌바닥에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낙선제 대문에는 황후가 직접 한글로 써붙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부처에게 돌아가고 진리에 돌아가고 승가에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남편도 잃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기댄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한궁들은 황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산관음, 살아있는 관세음보살. 1966년 2월 3일 황후는 낙선제 섭북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73이었습니다. 죽기 전 황후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장례는 불교식으로 간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연불 소리 외에 소리내어 우는 자는 내 뜻을 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재물이 있거든 수족같이 부리던 상공들에게 조반석죽이라도 마련해달라. 나라의 황후였던 여자의 마지막 유언이 자신을 곁에서 모신 상공들의 밥 한 끼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사라진 날 일제는 순종의 이미지를 지웠습니다. 실록을 편집해 그의 저항을 삭제했습니다. 무능한 황제라는 이름을 역사책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 하나가 1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세상을 떠나던 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 행렬이 종로를 지나갈 때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학생 조직이 이념을 초월해 손을 잡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일 것을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순종의 죽음이 운동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의지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래일은 그 의지가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2만 4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제가 7천 명의 군경을 배치해 막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이 다시 거리를 채웠습니다. 60만세 운동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신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순종이 그토록 원했던 광복이 왔습니다.
무능한 황제의 마지막 말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 유릉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새장 안에서 16년을 버틴 황제, 13살에 들어와 73세 그 궁을 떠난 황후. 그 무덤 앞에 서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껏 저항의 기준을 너무 좁게 잡아온 것은 아닐까요? 총을 들어야만 저항이고, 소리쳐야만 용기이고, 역사책에 기록되어야만 존재한 것일까요? 신종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뒤에도 황제로서 도장을 찍고 황제로서 서명을 남겼습니다. 하무는 군대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구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버팀이 역사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바꾸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숭자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조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